이 고봉 선생은 퇴계 선생을 찾아가기 전에 추만 정지훈과 만나서 사단 칠정에 대한 퇴계와 추만의 절충설과 이 좀 다른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치를 비롯한 성리학의 주요 문제에 관한 두 분의 이 토론은 1558년 11월부터 퇴계 선생께서 돌아가시는 1570년 말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1570년 12월 8일에 양력으로 치면 1571년 1월 3일이고 태어나신 것도 양력으로 치면 1월 3일입니다. 아주 참 기막힌 인연입니다만은 돌아가시기 23일 전인 11월 15일 날 병석에서 이 고봉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시는데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되지 않자 자제들에게 아마 조카들이었을 겁니다. 대신 적게 하여 마지막 쓴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극이 태극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의 서기에 있어서 요즘에야 제가 잘못 보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치고자 합니다마는 죽기 전에 이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이 얼마나 놀라운 겸양과 포용력입니까, 여러분? 퇴계가 일생의 학문을 총정리하는데도 고봉의 생각이 작용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리학의 정수에 관한 두 분 간의 오간 논의의 내용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신 이 김형찬 교수가 조금 이따 발표할 것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생략보다는 몰라서 생략하는 겁니다. 이 사제간의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은 언제였을까요? 1569년 3월에 임금 선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퇴계의 오랜 바람을 윤허합니다. 왕도주의에 바탕한 현실 정치와 그 배경을 이루는 유학을 가장 중시했던 시절이었으므로 마지막 대면에서 왕은 먼저 정치 방면에서 특별히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노나라 전공이 공자에게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이 말은 학문에 있어서 당신의 후계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다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가장 아끼는 제자인 안년이 죽고 없어서 유감이었지만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퇴계는 추천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퇴계는 습관이 된 겸양을 보이다가 입을 열어서 당년 43세로 연보역강하던 고봉을 거론합니다. 기모는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이학에 있어서도 견해도 뛰어난 통유입니다. 다만 도에 넘치는 언행을 절제하는 공부가 부족합니다. 수렴 공부, 이 부분을 정확한 뜻이 이 언행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고봉의 장단점을 다 읽은 포편이 아닐 수가 없죠. 퇴계는 고봉의 지나친 음주, 그 주에도 나옵니다만 고봉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음주와 이 남을 멸시하다가 남의 미움을 받는 것, 그 남을 시원찮은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이래서 또 그 사람의 반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연세가 있기 때문에 결점을 고쳐서 경국 제세의 이론을 세우는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때 후일 퇴계의 고제로 꼽히는 학봉은 이태전엔 1567년 30살에 과거에 급제한 갓 32살의 신진 관료였고 서예 선생은 1566년 25세에 대가에 급제하여 사환한 3년째의 신진이었으므로 이분들을 거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학문도 아직 이렇게 성숙이 못 됐을 것이고요. 다만 일찍부터 정계와 학계에서 아주 성화를 드날리던 34세 율곡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특이한 사실은 퇴계 58세 1월에 율곡이 퇴계를 찾아서 예안으로 와서 도움을 청했고 그해 10월에 고봉이 급제하여 당시 대사성이던 퇴계를 찾아와서 배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연히도 모두 퇴계선생 58세인 1558년의 일입니다. 평소에 고봉을 대단치 않게 여기던 율곡으로서는
퇴계가 이 고봉을 추천한 것이 매우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사 한 번에 보면 말입니다. 이 고봉은 학문이 부정하고 정밀하지 못하고 너무 이 자허하고 자기를 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며 지나치게 높고 또 선비들을 경시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미워하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좋아하고 그래 만약 이런 사람이 임금의 마음을 얻어서 그 집요한 이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퇴계 선생 같은 어진 분이 이런 분을 추천하다니 참 세상에 사람을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석담일기에 해놓았습니다. 예. 하긴 율곡필하의 무완이라 그래서 율곡 선생이 그 기백명 이상의 사람들을 당대의 사람들을 평가합니다만은 이 인가를 받고 훌륭하다고 한 사람은 한 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94%는 전부 시원찮은 놈이고 모질하는 놈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율곡이 묘사한 이 석담일기 경연일기입니다만은 묘사한 인물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왕가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왕가의 마지막 대면에서 이 동고와 고봉을 추천한 후에 퇴계는 그 길로 서울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배를 위해서 한강의 동호가에 모여 있는데 그날 밤 퇴계 선생은 정유길의 정자인 몽래정에서 주무셨고 이때 자기를 추천한 데 대해서 고마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고봉 선생께서 왜 그러냐면 학문 정치적으로는 꼭 이 동고 이중경을 뽑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아니 학문을 자기가 이 시대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추천하니 이때 그 앙앙불락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불안감을 느낀 그 고봉은 그날 밤 몽래정의 전별련에 참석한 후에 거기 몽래정에는 대신급들만 잡기 때문에 이때 대사관 정사품이었던 공조 참의를 겸하고 있었던 이 고봉은 주무실 데가 없어서 농막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퇴계는 강 건너 봉은사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고봉 선생이 따라갔으면 물론이고요. 이때 퇴계는 고봉에게 자신이 전에 지은 매화시 8수를 보여주며 화시를 바랍니다. 전성기역은 대부분 흩어졌지만 고봉은 퇴계를 태우고 갈 배가 기다리고 있던 저자도에까지 가서 스승과 작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별이 영원히 서로 두 분이 서로 다시는 그 뒤에 편지는 계속 오고 갑니다만은 얼굴은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나루에서의 작별이 고봉과 퇴계의 연결이 된 것입니다. 1558년 11월에 첫 만남, 1569년 3월에 작별, 10년 하고도 4개월 정도의 세월이었습니다. 작별에 즈음하여 차원을 바란 8수의 매화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화는 엄동설안에 피어서 그윽한 향기를 바라는 꽃입니다. 선비의 고상한 절개를 상징하는 데는 이보다 더 적절한 사물은 없습니다. 대나무의 절개도 가상하지만 애석하기도 향기가 없지 않습니까? 퇴계가 자신을 매화에 토용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장주가 나비가 자기인지 자기가 나비인지 몰랐다지만 퇴계 또한 매아일체, 매화 내가 일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필자는 8수의 수답시 가운데서 제3수가 압권이라 여깁니다. 예. 풍류는 예부터 고산을 말하는데 매화여 무슨 일로 관아에 뜰로 옮겨왔는가? 그대 역시 명예 때문에 그르친 것 알겠노니 이 늙은이 명예에 시달린다 무시하지 마소. 퇴계의 원언입니다. 고산은 퇴계가 존경한 송나라 인포가 은거한 항주 서호의 산이름이고요. 매화의 가치는 깊은 산속에 외로이 홀로 피어서 향기를 발하는 데 있는데 어찌하여 속세에 와서 찌든 때를 묻힌단 말인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음을 자각한다면 했으면 스스로 스스로 탓하고 반성해야지 왜 나 같은 천생 속물이 벼슬에 연연하는 것을 무시하고 편찬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반어법을 쓴 겸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은 매화를 찾아 고향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영화 이록을 탐해 풍진 사이에 머무네. 향 피우고 닷줄 매는 곳 그 어디쯤일까? 비바람 몰아쳐 어둑하여 홀로 사인문 닫았노라. 고봉의 화원입니다. 시주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3월 10일에 비바람이 심했는데 멀리 간 배를 생각하며 홀로 깊은 방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썼다. 예. 퇴계와의 연결과도 같은 이별이 3월 10일 이전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퇴계의 귀연에 대한 부러움과 사나운 날씨에 스승께서 귀향길에 고생이나 하지 않으시는지 하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퇴계의 귀향은 오직 얼마 남지 않은 잔생을 학문에 정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아는 고봉은 스승의 귀향이 무척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줄이 인쇄서 편집상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빠져버렸습니다. 1570년 겨울에 퇴계가 서세하자 물러나서 고향에 있던 고봉 선생은 이 고급하는 예를 행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상후에는 통곡을 하면 예에 어긋납니다. 예, 논어에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내어 목이 쉬도록 통곡을 합니다. 부모와 똑같다는 의미죠. 이때 1차 귀향이어서 고향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우여곡절 끝에 퇴계가 자작한 명을 제외한 묘갈문을 쓰시게 됩니다. 그 뒤 1572년 10월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조정에 가있던 46세의 고봉은 현실의 절망을 느껴서 대사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고향입니다. 귀향입니다. 1572년 고봉이 배설을 그만두고 고향 광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관리들이 이번 1차도 아니고 2차인데 다시는 이 휴대의 천대인 고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안 사람들, 고봉을 아끼는 사람들이 역시 한강가에 나와서 전별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늘이 고봉에게 공부에 정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향길에 뜻밖의 병을 얻어서 임종을 하게 되자 고봉은 이 아쉬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시간을 더 주셔서 임하의 숲을 아래에서 노리면서 학자들과 만물의 시종을 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또한 나의 하나의 큰 행운이었을 텐데 병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하리요. 네. 이때 고봉 선생은 자기 딸을 시집 보냈던 김씨댁에 가서 거기서 자기 집에 온 것이나 집에까지 가기는 멀었고 그래서 중간에 거기서 사돈집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갓 2년 사이에 천고의 지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건 일이 지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남기신 이 향기는 4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향기롭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방향을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넘었습니까?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